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월스파도 106번째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달려온 것 같은데 지금 8월 증시가 정말 변동성이 큰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마음이 편합니다.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오늘,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이렇게 급락을 한 이후에 장이었고 지금은 급락 이후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일주일간의 증시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일단 다음 주에 가게 되면 굵직한 이벤트들은 다소 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매년 8월 달에, 그러니까 7월과 9월 FOMC 중간이 뜨잖아요. 이때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잭슨홀이라고 하는 데서 캔자스시티 연이 주최하는 잭슨홀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열립니다. 여기에서 여러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중에서는 미국의 주택 판매와 관련한 데이터들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엔 지금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대선 상황까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수치가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8월 달에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폭 대비 얼마만큼 올라왔느냐에 대한 건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인데 상위 세 곳을 보면 미국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이거 떨어진 것보다 더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8월 하락분을 모두 다 만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건 이거죠. 이 앞에서는 이 R이라고 하는, 즉 리세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졌던 거고 그 이외의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면 이 R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낮아졌더라라고 하는 건데 어떤 부분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도 어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14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하락분의 90% 정도를 되돌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특히 주요 지수 중에 일본이 거의 20%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뭐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12% 정도 하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낙폭이 컸던 국가들의 지수들도 상당폭 만회하는,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솔직히 뭐 떨어진 것도 많지 않지만 올라온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을 좀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정말 심각하게 올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제 4월달 같은 경우에 노랜딩에 대한 시나리오가 상당히 좀 높게 전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노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기 침체도 없고 성장도 꾸준히 유지가 될 거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4월달에도 보면 저희가 증시가 한번 이렇게 출렁거렸던 적이 있었죠. 국채 수익률이 막 이제 급등하는 이제 모습을 좀 나타내면서 한번 출렁거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보면 노랜딩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소프트 랜딩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경기가 약간 식을 수는 있습니다. 네, 경기가 약간 식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것처럼 뭐 갑자기 실업률 막 치솟고 성장률이 막 떨어지고 이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장은 좀 둔화될 겁니다. 성장은 좀 둔화될 거고 실업률도 좀 올라오긴 하겠지만 과거 침체 구간처럼 막 이렇게 폭등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이제 데이터들을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도 이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제가 8월 초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결국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첫 번째는 ISM 제조 PMI가 부진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꽤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렇죠? 실업률이 꽤 영향을 좀 미쳤었다.
그리고 동시에 뭐 일본의 달러엔의 환율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약세에서 강세로 상당히 폭 진행이 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의 압력이 꽤 높아졌었던 부분들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ISM 서비스 PMI가 너무 잘 나왔고, 뭐 최근에도 보면 소매 판매와 관련한 데이터들도 잘 나왔고, 여기에 또 하나 뭐가 나왔죠? 월마트의 실적도 너무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물론 통화 정책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이런 컨센서스가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달러엔의 환율이 약세에서 강세로 됐다가 최근에 다시금 약세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미국 경기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래 공포가 점차 좀 완화되는 모습을 최근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매번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을 시장 예상보다 좋냐 나쁘냐 이걸 가지고 서프라이즈 지수를 만드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금융시장이 반응한 만큼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데이터 중에 소매 판매는 상당히 잘 나왔지만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산업 생산, 자, 이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기업들의 재고 투자를 나타내고 있는 게 이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이 지난번 어젯밤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꽤 큰 폭으로 둔화가 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추정치의 감소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매 판매가 정말 잘 나왔다라고 했는데 소매 판매에 대한 기여도가 늘어나진 않았어요. 늘어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0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부분에 기여도가 꽤 높게 나타난 약간의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이제 평준화되는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소매 판매 내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더 소비하는 항목들이 더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옷을 산다라든지 또는 뭘 먹는다라든지 또는 뭔가 취미 생활을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소비 자체를 줄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미국이 아래 공포를 벗어났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지표들이 정말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쭉쭉쭉 나타나는, 그런데 아직은 그 모습을 완벽하게 벗겨내지 못했다,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모두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고,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과거에도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상승했을 때의 스타일이 바뀐 적이 있다, 유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부분이나 그리고 올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노랜딩에 대한 가능성을 아주 높게 봤을 때는 결국엔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당시에는 장기물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하이어 포 롱거, 즉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경기가 좋으니 이 좋은 경기의 수요를 약간 누그러뜨리면서 금리 인하로 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또는 물가 안정으로 가는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그런 스탠스였죠. 자, 그런데 7월, 8월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리세션, 즉 공포,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걱정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금 많이 사그라든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소매 판매나 이런 데이터가 일단 헤드라인 상으로는 잘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8월 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 8월 초에는 어떤 게 있었죠? 50bp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긴급하게 회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막 쏟아졌었던 시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국채 시장에서 현재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좀 강하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어 포 롱거가 다시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그 강도 자체가 줄어든 거는 맞아요.
왜 그렇죠? 이번에 7월 소비자 물가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어찌됐건 디스인플레에 대한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저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질 중립금리의 레벨을 한번 따져보면 이게 어떤 시점에서 어떤 데이터상에서는 마이너스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처럼 아주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할 거다 이게 아니라 금리 인하는 하긴 하겠지만 그 금리 인하의 속도가 조금은 더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장단기 금리 차에서 제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지금 미국이 어쨌든 한번 이렇게 파고를 좀 겪었다라고 했는데 다른 데도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제가 이제 보통 글로벌 경제를 블록화 한번 해보면 미국, 유로, 중국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로존에서 나온 이번 주 데이터 중에 눈길이 가는 건 뭐냐면 독일의 GW라고 하는 경제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독일과 유로존의 경기 기대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꺾였어요. 꺾여서 계속 하향 추세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유로존과 독일 모두 각각 7개월, 9개월 만에 가장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대략 지금 현재 2.1%대 정도예요. 자, 그런데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대략 4%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바로 미중 금리 차가 될 텐데, 이 미중 금리 차가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나요? 2007년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대략 한 5%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국가가 지금 2%대의 국채 금리가 맞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갑론을박들이 있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의 여러 가지 실물 데이터들, 작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부양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보면 이 금리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실질적인 경기가 이게 다시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중국은 뭐 거의 글로벌 원자재의 블랙홀이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대표적으로 구리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또는 철광석 이런 주요 원자재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꽤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고 공화당은 꽤 높은 컨벤션 효과를 이때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본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7월 21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포기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 이후부터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정면으로 나서게 됐죠. 자, 그러면서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에서 보면 몇몇 주, 한 7개 정도가 되는 경합주가 있는데 이 경합주에서도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아주 퍼포먼스가 안 좋았었던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신재생 이런 섹터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각각 이 친환경 정책에서는 좀 차이가 크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전개되는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거의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 자체가 계속해서 박빙의 모습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부분에서 좀 더 어지러운 모습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월이 끝나면 이제 9월에 또 한번 2차 TV 토론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제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을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파월 의장은 23일 금요일 정도에 항상 이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해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과거 2018년부터 작년까지 파월 의장이 각
잭슨 홀 심포지엄에서 했던 키노트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건데, 우리가 이제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냐면 바로 2022년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 1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2021년에 파월 의장이 잭슨 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트랜시토리라고 하는 걸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정말 회자가 많이 됐었거든요. 이게 정말 일시적인 거냐? 왜냐하면 외부 충격에 의한 효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1년에서 22년 넘어오는 사이 22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고, 그때 에너지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인플레의 상쇄 효과들을 계속해서 연쇄 효과들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주구장창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당시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저희가 25bp씩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를 하는데, 이때는 빅 스텝이라고 해서 50bp 인상을 하고,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75bp 인상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파월 의장이 과거 1980년대에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처럼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이미지를 갖추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도 보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를 했던 점이고요. 특히 이 2022년에는 유독 짧았습니다. 단어가 한 850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유독 짧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친 영향은 당일날 S&P 500 지수가 3.4%나 빠졌습니다. 이날.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이때는 한 2.5% 정도 빠졌었거든요. 이때 이제 파월 의장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 간에 또 설전이 오가기도 했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아마 전체적으로는 지난 인플레이션이 한번 크게 올랐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통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9월 FOMC 회의에서 최소 25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실업률의 상황, 경제 상황에서 보면 실업률이나 고용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뭐 과거 2022년이나 2019년 뭐 이럴 때처럼 엄청 충격적인 내용들은 아닐 것 같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내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잭슨 홀 심포지엄까지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잭슨 홀 임팩트에 주목을 하자. 근데 그 임팩트는 엄청 부정적일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리세션 우려가 좀 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요국 증시가 많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굿뉴스가 꽤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굿뉴스 외에도 배드뉴스가 분명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산업생산이라든지 또는 주택시장에서의 건설업자들의 심리지수가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한 거같지, 또는 소매 판매 내에서도 보면 개인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마음껏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배드뉴스가 진짜 굿으로 바뀔 때가 시장이 좀 더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 매크로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잭슨 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이 입에 좀 주목을 한다. 네, 근데 뭐 지금은 상황이 뭐 워낙 긴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요국들이 전부 다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가 이제는 인하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유로존이나 다른 쪽은 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연준은 아직 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밝힐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특히 물가에 대한 부분이나 고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파월 의장의 생각을 제가 눈여겨보면 될 것 같고, 또는 앞으로 FOMC 방향성에 대한 힌트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잭슨 홀 컨퍼런스가 끝나고 남은 올해 FOMC 일정은 총 3번입니다. 9월에 한 번 있고 11월에 있고 12월 이렇게 있을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럼 저는 일주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